그 김은혜 후보 공약 중에 고품격 원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으세요? 1기와 3기의 원가주택을 공급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진보는 시장 만능주의를 깨겠다고 하면서 시장의 원리까지 깹니다. 거꾸로 어설픈 보수는 시장 원리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시장 만능주의로 갑니다. 어설픈 진보와 어설픈 보수들이 좀 표현을 좀 심하게 하면 농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지 정책 중에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또 요거를 이어나가겠다고도 발표를 하셨는데 금수저한테도 기본소득 주는 거 아니냐. 형평에 맞나? 이게 제대로 된 복지가 맞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요거에 대해서 진행자님 그 질문을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한번 이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이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잠깐 간단하게 인사 한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연입니다. 경제부총리 했고요. 지금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도 되시고 또 궁금하시죠. 오늘 우리 진행자님과 함께 진솔하게 그리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노변정담하듯이 함께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네네. 그 지난 대선 결과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아무래도 결과론적으로 부동산 심판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그만큼 지금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신지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거시경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풀린 돈, 네. 또 이와 같은 그 코로나라든지 또는 그 이전 사태에서 경기 침체기에 풀렸던 통화량이라든지 확대 재정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금리 문제도 있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네. 세 번째는 지난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에서도 그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네. 그래서 같은 거시경제 환경, 공급 부족, 또 그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들. 네. 뭐 정책은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뭐 공급 확대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규제에 있어서 어떤 시장과의 수용성을 좀 간과했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거 여쭤본 게 또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를 알아야 또 이후에 나올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스탠스를 고민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이뤄내실지 계획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경제부총리라든지 또는 중앙정부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다면 이 종합적인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겠죠. 네. 지금은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후보이기 때문에 뭐 경기도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것도 또 하나 방법이긴 싶습니다만 일단 좀 거시적으로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것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부동산의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재반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시 변수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돈이 많이 풀렸고 네. 또 금리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이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도 있고 이런 거시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공급 확대 내지는 그 공급에 어느 정도 적절한 양을 할 거냐 문제도 있겠고요. 규제 문제도 있습니다. 규제는 크게 두 가지겠죠. 세금과 대출 규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정말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설픈 지휘자가 그 중에서 어떤 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규제를 뭐 굉장히 그 시장의 어떤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요를 틀어막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규제를 한다든지 또는 공급만 무조건 확대하다든지 하게 되면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상한 연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뭐 트럼펫 연주자가 갑자기 빵 한다든지 이런 것 같거든요. 이거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저는 한국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반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급 측면에서 네. 그 지금 부족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규제 문제입니다. 결국 세금 정책과 이 대출 문제를 어떻게 아주 적절하게 네. 할 수 있을 거냐는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중심, 그 중에서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그 수요가 전국 또는 미래에서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큰 세 바퀴 축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기본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을 제가 이제 저희가 들어봤고, 이제 공약에 대해서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 임하시는 그 선거 후보자로서의 공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생 회복이 첫 번째였고,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을 꼽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일기 신도시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약에 들어있는데, 이 공약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실 생각이신지? 네, 지금 일기 신도시가 이제 5군데가 있고요. 네. 지금 건축한 지 30년이 이제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주택 호수로는 거의 30만 원에 육박하는 네. 그런 수준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평촌에 사셔서 제가 또 상황도 알고 있고, 네. 또 제가 일산, 평촌, 분당, 또 산본 이런 지역을 직접 방문도 최근에 해서 네. 상황을 봤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그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굉장히 그 생활의 불편과 네. 삶의 질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5개 신도시는 결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와 같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그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저희가 내세우는 공약은 특별법입니다. 네.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재개발이나 또는 재건축이나 또는 리모델링을 네.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특별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용적률 문제 같은 게 있겠죠. 네. 지금 일기 신도시가 분당과 일산이 한 200%가 조금 덜 되고요. 네. 나머지 세 곳은 200%를 좀 초과하는 그런 용적률을 갖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300%까지 올리는 문제, 그 다음에 일부 그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필요하다면 500%까지도 네. 뭐 일부에 제한해서 말씀을 네. 한다든지, 또는 안전진단이나 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이 사업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고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특별법에 넣어서 처리를 해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그 공약 내용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뭐 현재 정부의 그 일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 동의하고 같이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건지. 네, 지금 그 쥐잡는데 흰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 대선 과정에서 네. 그 비슷한 공약을 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네. 사실은 지금 공약을 많이 지금 파기하고 있거든요. 일기 신도시 문제도 그렇고 GTX 문제도 지금 중기 과제로 돌리고 네. 검토 과제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주민들께서 좀 실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머리가 될 거예요. 네. 일에도 맥이 있고, 네. 어디를 때려야지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34년 동안 경제 운영과 국정 그렇죠. 운영을 담당했기 때문에 네. 어디에 이런 맥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이게 특별법이다 보니까 네. 법 제정이니까 국회에 맞습니다. 그 동의와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으로 있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당의 협조를 통한 국회에서의 통과, 네. 또 필요하다면 이것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이 좋은 정책으로 뜻이 같다면은 여러 가지 안에서 기술적인 차이가 사실 제법 있습니다만, 같이 협의해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만약 당선이 되시면 일기 신도시 문제는
뭐 여야 할 거 없이 비슷한 맥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하나만 거기에 첨언을 하자면은요. 네. 이제 일기 신도시 분들의 그러한 점들을 해결해 주는 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는데 네. 이제 이것이 인근 다른 구도심의 노후화된 네. 건물이나 공동주택이라든지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재건축하는데 집값 상승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 네. 또 하나 문제는 그 이주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맞습니다. 이제 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일산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오케스트라에 비유하자면 이거를 그냥 특별법 이것만 추진을 딱 합시다 하게 되면은 역시 한 부분의 악기만 소리를 세게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근에 그 다른 같은 인근에 있는 그 일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노후화된 거. 예를 들면 군포 같은 데는 산본 신도시도 있지만 산본 구도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양도 평촌이 있지만 구도심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같이 봐야 되고 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것들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 또 하나는 조금 더 이제 그 비전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것이 뭐 단순히 집 재건축해서 새로운 집 내거나 또 리모델링해서 뭐 수직 증축해서 그 물량을 늘리는 문제뿐만 아니고 네. 이 3기 신도시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만들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를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아주 하나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인 시대가 올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 뭐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그냥 뭐 후보자들이 특별법에서 빨리 추진할 때 이것만 가지고 보는 거는 좀 단편적일 거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안 그래도 좀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라 하면 뭐 정부 주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주도로 30년 전에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주택 공급을 했던 건데 경기도에 사실 30년 전후가 된, 그러니까 즉 1990년대 초반에 입주했던 아파트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일기 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거 왜 일기 신도시만? 우리는 어떡하라고? 맞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 제기하실 네,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걸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일기 신도시는 정부가 이제 계획한 신도시가이기 때문에 네.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더 필요한 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 인근에 있는 노화된 구도심 개발이라든지 또 뭐 그건 재건축일 수도 있고 재개발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문제들은 같이 봐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와 또 정책적인 어떤 조화 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도 사례별로 해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그리고 또 3기 신도시 인프라 네. 확충 관련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3기 신도시는 지금 아직 이제 착수도 못하고 있는 계획 단계에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약으로 하면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이곳을 그 비즈니스하기에 좋은 도시, 그래서 이 기업과 뭐 유니콘 기업의 유치라든지 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우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보통에는 신도시를 하다 보면 제일 이제 걸리는 것들이 그 교육이나 이 교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그렇습니다.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정주 여건이 아주 안 좋은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그와 같은 교육과 교통 인프라를 까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업 유치라든지 네. 또는 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그 도시에서 그 도시 내에서 그 자족 도시화할 수 있는 어떠면은 3기 신도시에서 거기 있는 분들이 그걸 베드타운화 시키고 전부 서울로 오고 이런 것보다는 네. 그 안에서 그 기업 유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뭐 유니콘 기업의 유치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월급쟁이 부자들도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는 위치가 여기가 이제 강남인데
저희가 회사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그 그러니까 접근성이 안 좋으면 인재들이 오질 않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가 그냥 선거용 공약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인프라 일자리 확충이 저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기도 교통을 얘기할 때 GTX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근데 지금 3기 신도시 지나가는 GTX A, B, C, D 노선 전부 다 중장기 과제로 알고 있고, 뭐 B 노선 같은 경우에도 32년 네, 네, 네. 예정이 제가 보기에 맞아요. 30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예, 이거 완공 늦어지면은 또 후보께서 내세우신 그런 인프라 확충이 그만큼 늦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GTX 말씀을 해주셨는데, GTX가 지금 A 노선 같은 경우에 2024년 분 개통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미싱 구간이 삼성역 구간이 될 거예요. 네. 그것까지 개통하는데 2028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네. 제가 파악한 거는 B 노선 같은 경우에 지금 계획대로 하면은 2030년, 네, 네. C 노선은 2027년, 네. 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와 같은 GTX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많은 절차와 이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국가 철도 기본계획의 반영,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네. 예비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이제 뭐 우선 사업자 선정, 뭐 또 이제 민자가 들어가니까 또 거기에 따른 이런 등등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절차들을 네. 빠른 시간 내에 발제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기본 계획에 집어넣고 사전 타당성에 예타는 빨리 돌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타당성 조사나 이제 예타에 따라서 그 노선의 다소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을 통과하게 한다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빨리 좀 진행을 하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당초의 계획보다 좀 당길 수 있는 걸 최대한 당겨보자. 네. 이런 생각이고, 꽤 많은 부분은 민자가 들어가서 재정과 이 하이브리드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점에서 준비를 좀 미리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기도 전역에 지금 ABC가 있고 노선의 확장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DEF는 신설 노선이거든요. 맞습니다. 준비해야 되고 특히 이 법규의 개정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삼성역에서부터 40km 바운더리 이내가 광역철도에 적용을 받거든요. 근데 확장하게 되면 그걸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 정비 작업을 빨리빨리 해서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자는 얘기고, 이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당겨보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자족도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교통수요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에 뭐 왕숙도 있고 뭐 네. 계양도 있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가 되도록 하게 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만들어주고 대기업이나 유니콘 기업 유치하면 거기서 직장을 잡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교통수를 금방 줄이는 네. 교통수를 줄이는 방법은 여건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직장, 학교,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진 자족도시를 함으로써 어디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서울은 노른자고 경기도는 흰자인데 전부 신자에 있는 배우도 다 비슷한 것이 되고 노른자로 오는 이 수요 자체를 좀 줄여보자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 생각을 합니다. 노른자를 쪼개서 옆으로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거꾸로 네.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경기도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경기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자, 또 주택 공약 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네. 그 시세 50% 가격의 반값 아파트. 네. 우리가 이제 공급에서 20만 호 정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만 호가 적지 않은 숫자인데 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반값 아파트를 네.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20만 호 얘기를 하고 있고 1년에 한 5만 호 정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주택 그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 네. 또는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이 되겠죠. 네.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성세대나 윗세대들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대 간 불평등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의 청년들은 단군일에 가장 좋은 실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자산 형성이나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네. 저는 경기도지사 나오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셀프 찬스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경기 찬스 주겠다고 하는 공약을 첫 번째로 내세웠는데 네. 그 경기 찬스에는 주거 찬스, 하루에 교통을 해결해서 하루 1시간씩 돌려드리겠다는 찬스,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그 혁신 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드는 찬스, 또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민생 회복과 또 신용 회복할 수 있는 찬스 이런 걸 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상대적으로 세대 간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 50% 반값의 양질 아파트 공동주택을 제공하겠다. 여기에는 분양도 있고 전세도 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키는 싼 가격의 토지의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 내에 우선 대규모로 이 주거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게 한 30만 제곱미터 정도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그곳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공공부지죠. 네. 그것에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공공부지 또는 민간 부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세권 쪽에 네. 그와 같은 것을 공급을 1년에 5만 호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부지나 이 공공을 통해서 그 토지를 얻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그 토지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대폭 낮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든다면은 네. 아주 큰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 문제를 걱정할 거면 돈 문제를 걱정하실 겁니다. 네. 돈 문제는 저희 경기주택공사에서 그 증자와 또 그 채권 발행을 통해서 제가 조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활적에 적어도 1단계, 2단계까지 가는 동안에 그와 같은 식으로 경기공사를 활용을 하더라도 부채 비율 250%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시범적으로 만약에 지사로 취임을 한다면 네. 바로 좀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궁금했던 걸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항상 돈이 문제죠. 예, 재정이 문제인데 반값으로 분양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일단 토지 가격 자체를 원가 매입을 낮게 그렇습니다. 하고 동시에 모자라는 돈은 공사에서 뭐 채권 네. 발행 등을 통해서 조달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스쳐 지나가는 게 약간 그 분양가 상한제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인데 진짜 반값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경기도에 사는 청년이면 굉장히 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모든 청년한테 다 공급할 수 없으면 또 그 어떤 사람한테는 그 기회가 돌아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실 생각이신지. 그냥 탁상공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 중에서 뭐 일정 소득 이하라든지 네. 또는 신혼부부 아이들에도 어떤 사회 정책적으로 그 도움이 아이들이 필요하신 분들. 아이들이 네. 많은 네, 네. 부부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하기보다는 도민과 청년들과 좀 소통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지금 사회의 어떤 수준과 잠재력이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네. 소수의 이런 정책 결정 당국자나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일반 시민과
그 국민 청년들의 집단 지성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첫 해에 5만 원 공고를 했다고 하면 저는 주택 예약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 주택 청약제는 좀 다른 거죠. 자기가 네. 들어갈 아파트를 미리 이렇게 그 정해줘서 그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저는 그 집단 지성으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나 도민들에게 어떤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부지라고 치시죠. 네. 자,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할 필요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린벨트는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곳이지만 그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곳인데, 만약에 그것을 이와 같은 반값 아파트를 짓는 부지를 쓴다고 하면은 환경하시는 분이랑 사회적으로 또 갈등 요소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보존 가치가 어떤 기준에서 이 정도 떨어지는, 현장에 떨어지는 곳은 풀겠습니다. 대신에 이곳에 짓는 아파트는 사회 정책적으로 이러이러한 곳에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에게 분양해서 로또 맞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사회 정책 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세대에 비해서 자산 형성에 기회가 없었거나 자기가 평생을 돈 벌어 집 못 사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우리 기성세대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지금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문제는 사회적 그 합의와 수기 과정을 거쳐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상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돼서 여쭤봤어요. 아닙니다. 네, 사실,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이제 부동산 저도 부동산 관련된 투자도 했고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럼요. 그냥 이렇게 되면 또 로또처럼 돼버리면 맞습니다. 어떡하나. 아주 정확한 얘기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정책 목표를 갖고 있고 좋은 수단을 갖고 있는 정책도 정책 수혜자들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 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실 그게 저희가 봐왔던 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정책하면서 그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요. 성공한 정책의 3분의 2 이상은 정책 당국자와의 공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이제 상대 후보이신 김은혜 후보 공약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김은혜 후보 공약 중에 고품격 원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좀 전까지 저희 논의했던 반값 아파트 공약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김은혜 후보의 공약을 아주 꼼꼼히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25만 호를 하는데 새로 건설되는 3기 신도시에 20만 호, 1기 신도시에 3만 호, 그 다음에 GTX 역세권 등 해서 한 2만 호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골자가 이제 1기와 3기에 원가주택을 공급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기와 3기에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이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돼서 1기, 3기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 싼 값으로 그 공급할 수 있는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같이 짓고 그 중에 일부는 주겠다는 뜻을 들리는데 저는 그것은 그 시장 원리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공부지나 역세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서 사회 정책적으로 그 국민들께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그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를 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의 1기와 3기 신도시 하는 것은 저는 차이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전에 대선 후보 당시에 그 3프로TV에서 인터뷰하시면서 부동산은 이 세 가지, 공급, 투기에 대한 규제,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문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삼박자가 어우러지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에 이제 투기 규제 부분이 있어요. 네, 투기 규제. 또 다주택자를 투기자로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들 이제 갈등을 빚는 부분이죠. 저는 투기는
분명히 억제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네. 그 양도세나 또는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에 있어서 투기 목적이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나 또는 일시적 2주택자 네. 불가피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거꾸로 양도소득세나 그 종부세 등 보유세를 대폭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정책의 차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공급이 확대돼야 됩니다. 부동산 공급 확대는 새로 집을 줘서 공급할 수도 있지만 다주택자 갖고 있는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경제부총리 할 적에 사실은 청와대 정책실과 이 부동산 정책 가지고 그 이견 대립이 많았어요. 예, 규제 위주로 가고 또 세금도 여러 가지 과격한 저걸 하는데 저는 그때에 이 규제 문제에 있어서도 시장의 상황을 봐야 되고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것도 중장기 비전을 보여주면서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의 그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는 공급 확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그 양도세 중과 네. 이거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풀어줍시다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동산 문제에서 조금 그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이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 다주택자가 물건을 팔아서 생기는 그 이익의 어떤 초과 이익의 그 실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그것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 시장에서 그와 같은 양도세 중간하는 것 때문에 물건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물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2년간 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은 지금 2주택자는 중과세 20%, 3주택자는 30%를 중과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똑같은 주장을 지난번 대선 과정에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앞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문을 열어주고 대신 뒷문을 닫으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주면은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파는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 중과 유예해 준 거니까 그러면은 뭐에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또 시각도 있으세요. 뭐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공급하는 전월세 공급자 역할도 한다. 그리고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또 우리 후보자께서 출마하시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월세 같은 게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다주택자분들 중에도 그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임대 사업자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임대 사업 저는 이제 한때는 그 주택장을 이렇게 봤어요. 그 주택은 그 거주의 목적으로 해야지 보유의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주의 목적인다 생각을 해서 그 임대 시장이 활성화되면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거래 중에 아마 임대 그 거래가 임대주택 네. 거래가 임대가 한 20%만 넘는다면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 제가 간과했던 거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택 소유에 대한 굉장히 그 정서적이고 열망 같은 게 열망이에요. 내 집 마련. 네. 그것을 정부가 이 정책 당국자가 마치 서양의 어떤 나라들처럼 집은 갖는 목적이 아니라 보유 목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을 바꿔보자 하는 시도를 했을 때에 그와 같은 열망과 이제 충돌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지난 5년 동안 지난 정부에서 그걸 쭉 제가 부총리 그만두고 보면서 그 열망을 인정을 해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청년들 우리 국민들께서 주택 소유에 대한
그 꿈을 이뤄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라든지 반값 아파트라든지 이런 얘기를 쭉 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양도세 중과 유예처럼 물건 나오게 하는 것도 했고요. 이제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때문에 사실 제법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일가구 일택을 꿈을 이루게 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되 네. 임대 문제에 있어서도 뭐라고 할까요? 어려운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반값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는 물량이 한 반 정도는 그 반값 전세 같은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값 네. 전세를 했을 경우에 아마 건설비에 한 반 정도는 자금 회수가 가면서 계속 회전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예컨대 일정 규모의 아파트가 토지와 건축비까지 다 해서 원가 3억 정도 들어갔다고 치면 제가 보니까 3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한다면은 예컨대 뭐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의 전세 또는 그보다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공공 쪽에서 그걸 늘리는 게 어떨까. 근데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네. 일종의 낙인 효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 임대 하시는 분들이 갖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같이 고려해서 그 분양과 이 전세 물량을 좀 조화롭게 하면서 네. 필요하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뭐 트랜스포트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좀 하면 어떨까.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집단지성 얘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경제부총리 하면서 부동산 정책도 조율했지만은 부동산의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우리나라에. 네, 그렇죠. 예, 정말 많습니다. 우리 네. 세미나님도 그렇고. 저는 아닙니다. 네, 네. 저는 네. 그런 분들에게 집단지성 공모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탁상몰에서 네. 이게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그 경험 많고 심지어는 투기해 보신 분들 좋아요. 네. 또는 부동산 업소를 하시는 분 계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서 정말 좋은 정책 나오면 정말 큰 상금 걸고 한번 그 콘테스트 해가지고 정책 그 제한 제도 같은 거를 한다든지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또 뭐라고 할까요? 어떤 학습 효과도 생기고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나중에 하게 되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또 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네, 김동연 후보께서 경기도지사 되시면 그 세제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이제 부동산 세금이 이제 보유세와 이제 그 거래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유세 문제는 사실 그 종부세,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양도소득세 이 두 가지는 사실 국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목소리는 낼 수 있겠죠. 저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자로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면제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1가구 1주택은 그 종부세 과세 기준이 지금 11억 원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15억까지 올리겠다. 그럼 아마 시가로 한 20억 조금 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정 소득 이하의 이 고령, 그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양도시까지 과세 이연제도. 그러니까 매각할 때까지 과세 이연제 실현될 때까지. 그렇죠. 이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니까 하는 것도 있었고요. 다만 그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부담을 조금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했고요. 이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법도 이걸 너무 뭐라고 할까요? 무리하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과세 구간이 세분화가 지금 한 6단계로 돼 있어요. 10억에서 20억에서 이렇게 95억까지 돼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부담이 조금 더 점증되도록 하는 방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다주택자가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그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증가하는 이유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예, 세부담 상한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그 300%로 돼 있어요. 네. 이걸 사실을 제가 부총리 때 이거를 올리는 거에서 제가 300% 무리라고 했는데 역시 제 의견에 이제 반해서 이게 올라갔어요. 네. 저는 이 경우는 2주택자의 경우는 한 200% 낮추고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세금을 만약에 1,000만 원 냈다면 네. 그 다음에 아무리 과표가 올라도 그 다음에는 2,000만 2천만 원까지가 상한입니다. 네. 예, 그런 걸 했고요. 양도세도 비슷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 15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면 일적으로 그냥 플랫 세율을 한 10% 적용을 해서 네. 부담을 낮춰주겠다. 그리고 2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전액 감면 주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의 경우는 2년간 그 중과 유예해서 물건 나오게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보유세로 남아있는 건 재산세입니다. 맞습니다. 재산세는 이 시군세입니다. 지방세입니다. 네. 이 시장 군수의 이제 권한인데 이제 도지사도 이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재산세 산출 공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이제 과표 물건이 있으면 과표 가액 공시 가격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격 비율한 걸 곱합니다. 네, 맞아요. 그게 지금 한 5, 60% 되고 네. 있는데 김은혜 후보가 아마 일정 규모 이하는 재산세를 전부 감면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도지사 후보가 그런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군세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감면해 준 돈은 도의 재정으로 시에다가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그 지방 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세가 시군 재산세 차지하는 비중은 제법 크고 그거를 도에서 그걸 다 보전해 준다면 뭐 돈은 뭐 화수분도 아니고 네. 돈 시도 싸놓고 많은데 경기도에. 경기도 시군이 31개입니다. 네. 그리고 100만 이상 시가 3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군별로 탄력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서초구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좀 조정한다든지 그런 네. 탄력세율 구간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조금 그 세부담을 좀 줄어드린 걸 조금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탄력세가 뭔가요? 그러니까 네. 시군 내에서 그 재산세의 일정 비율, 제가 알기로는 50% 상한이 내에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 그러니까 전 대선 후보셨죠. 네네네. 그 복지 정책 중에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또 요거를 이어나가겠다고도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면 금수저한테도 기본소득 주는 거 아니냐? 형평에 맞나? 이게 제대로 된 복지가 맞느냐? 이런 네. 의견도 있으세요? 요거에 대해서 진행자님 그 질문을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이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이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해하시기 좀 복잡하세요. 네. 이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청년 기본소득이고 하나는 농민 기본소득입니다. 네. 청년 기본소득만 예를 들죠. 청년 기본소득은 모든 청년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네. 24세 청년에게만 줍니다. 24세 만요? 네, 24세 청년 1년 동안 줍니다. 그리고 네. 분기별로 25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3개월에 25만 원씩 4번 받습니다. 100만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지역화폐로 받습니다. 지역화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입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주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의 내용입니다. 네. 원래 기본소득은 그런 게 아니고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보편성. 네. 모든 사람에게 다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금성.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정기성. 정기적으로 줘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든 매달이든 뭐 분기별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게 기본소득의 개념이에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왔냐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제 산업 패턴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AI의 로봇에 뭐 네. IoT 나면서 그러면서 그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20%만 일하고 80%는 일 안 하는 세상이 올 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기본소득입니다. 음. 그럼 이제 그 전 국민
또는 뭐 경기도면 전체에게 주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과 농민 기본소득은 타겟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왜 23살 했을까 하는 24살을 했을까 하는 게 궁금하시겠죠? 네. 제가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청년기를 다 줄 수 없어요. 그런 재원담력. 24세가 아마도 그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하는데 가장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빡빡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도민에게 다 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이나 농민 기본소득은 사회복지 내지는 사회 서비스 성격의 그 수단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의 기본소득과는 다르죠. 농민소득은 네. 경기도의 17개 시군에서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에게만 줍니다. 월 5만 원씩 줍니다. 네. 역시 타겟층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죠. 네. 이 타겟층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선 첫째로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한 면에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맞다면 연천군 청산면일 겁니다. 거기 면 주민에게는 네. 농사를 짓건 안 줄건 15만 원씩을 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거는 기본소득 성격에 가깝습니다. 근데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줬을 때 그 면민들의 그 근로 의욕이나 직업이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시범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은 기본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네. 특정 계층을 타겟팅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정책적 목표가 뚜렷한 겁니다. 힘든 청년 24세, 힘든 농민. 네. 저는 이거는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문화예술인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문화예술인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힘드세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아까 청년 24세도 마찬가지고 이 문화예술인도 마찬가지인데 큰 잠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K컬처도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그 문화예술인의 창작과 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커다란 성장 잠재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문화예술인을 상대로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 제가 도정을 맡게 되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자님께 제가 질문해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거는 이런 설명을 길게 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런 겁니다 하면은 좀 제 설명이 좀 복잡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지금 정책적 목적이 뚜렷한 것임을 그렇습니다. 설명하실 그렇습니다.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 목표가 분명한 타겟 계층이 있고 네. 그 숫자가 많지 않고 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효과는 큰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본래의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를 검토를 하고 있고 네. 제가 부총리 때도 IMF 총회라는 데 가면은 주요국 한 20개국 재무장관이 모여서 일의 미래, Future of Work이라고 하는 토론을 했어요. 일의 패턴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네. 지금과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질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나오는 작은 주제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 이건 아주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검토할 과제입니다. 뭐 다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그냥 기본소득이란 말만 들으면 뭐야 이거 돈 다 준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지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 플러스 이게 정쟁이 벌어져요. 정치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그 내용도 잘 모르거나 네. 혹시 알더라도 그냥 이렇게 호도하거나 해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거죠. 네. 그러면 국민들은 그걸 가지고 오해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포퓰리즘이야 뭐야 이거 네. 일로 근로역 저하시키면 돈 다 주겠다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정치 풍토가 저도 지금 정치판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너무나 혼탁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싸우세요. 너무 싸우세요. 네. 근데 싸우는 게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고 경쟁가 뭐라고 할까요? 공정한 경쟁하면 좋겠는데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싸우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 프레임만 보시고 선과 악으로
흑과 백으로 구별하시거든요. 이걸 깨려고 사실은 제가 정치 시작한 거였거든요. 지난 9월 달에 대선 출마하고 그랬는데 뭐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이렇게 주요 보직을 거치시면서 뭐 민생과 직결되는 업무를 많이 하셨습니다. 장기간. 경기도 곳곳 또 유세 이제 시작하는 기간이 돼서 다니고 계시는데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에피소드요. 네. 네. 저는 부총리 그만두고도 그 모든 전관료를 다 거절했습니다. 뭐 20억, 30억 주겠다고 연봉 네. 다 거절하고 대학 총장도 제가 사양하고 그러고서는 그리고 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사회이사 자리들 하나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수많은 민생 현장을 둘러봤거든요. 네. 여수에 있는 작은 어촌마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 그거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예. 그 낚시하고 계신 거 사진 찍힌 거 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 간담회를 했더니 나이 드신 어부 한 분이 그런 얘기. 그 동네 주민이 312명이었어요. 얼마 안 되시네요. 예, 얼마 안 됩니다. 네. 갔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 우리 국민이 나라 걱정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한 뒤에는 민생 현장을 많이 갔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런 그야말로 서민 밑바닥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계천 모가 판잣집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어렵게 살다가 강제하게 철거하면서 이주된 곳이 경기도 광주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벌판에 그냥 강제 이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 6가족이 천막치고 살았어요. 그 천막집 앞에서 제가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저는 맞이였었고 상업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고 17살 때부터 직장생활 하면서 가족 생계를 꾸리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17살이요? 네, 17살에 고등학교 3학년, 상업학교 3학년 2학기 때. 그렇게 취업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취업해서, 이제 소년 가장이 됐고, 네. 그리고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야간대학 들어가서, 야간대학에서 이제 다니다가 이제 고시 공부하고 공무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용인의 중앙시장을 갔는데, 제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우선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민생 그 회복을 위해서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 신용 회복시켜 드리겠다. 왜냐면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런데 담보는 없으니까 이제 대부업체나 뭐 사채 업체들. 그렇죠. 그런 데로 내몰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대출 갈아타게 해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가 빚잔치를 했거든요. 빚잔치가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천이라고 하는 부채가 있는데 네.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남은 그 자산이 10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 여러 명이 1,000만 원을 가져와가지고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분의 1씩 나눠서 쪼개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알거지 되는 거고 이게 빚잔치거든요. 제가 빚잔치를 소년 가장에서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그런 걸 해결해 드리겠다고 이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용인에 이제 중앙시장을 갔는데 네. 아내랑 갔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제대로 된 뭐라고 할까요? 맷대도 아니고 이런 다라 같은 데다가 쭈그리고 앉아서 바닥에서 이렇게 나무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털퍼가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손을 잡았더니 할머니가 손을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이 너무 투박해서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덥석 잡았어요. 손이 공사장 인부손 같으세요. 얼굴은 고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님, 저희 어머니가 32살에 혼자가 되셨는데, 자식 넷두고, 저희 어머니가 광주군의 천막집에 살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행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똑같이 이런 모습이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이런 저걸 하셨는데 할머니 보니까 참 생각이 납니다 하고 손을 잡고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놀라시기도 하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 되면 전통시장 갑니다. 가서 물건도 사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네. 또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지만 선거철 지나면은 안 와요. 안 오죠. 네. 저는 그 전통시장 가서 그런 거 보면서 아까 할머니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87이신데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아, 네. 저희 아버지하고는 12년 같이 사셨는데 아, 저하고는 55년 같이 사셨습니다. 네. 아버지보다 저하고 5배 더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나무 같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위한 그 민생 안전과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슴으로 느낍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치인들이 그냥 그 정치 시즌에 와서 이렇게 그런 코스프레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민생 대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 자기 규칙 사유가 아니라 코로나라든지 또는 집합금지 명령, 영업 제한 명령으로 인해서 생긴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빚지고 비싼 맞아요. 금융비용 되고 그러면 자기의 규칙 사유로 한 것에 대한 이 대출 갈아타기를 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죠. 네. 그렇지만 이건 자기의 규칙 사유가 아닌 정부의 정책에 순응한 그 결과가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증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경기신용보증이 있습니다. 예컨대 도에서 500억 출연을 해주면은 보증비에서 20배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억에 20배면 1조입니다. 1조의 대출 제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분들 비싼 이자 한 것들 갈아타게 해야 되고. 제1금융권 정도로 갈아타게 해드리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분들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돈 있는 사람 많이 가진 분들이 볼 땐 별거 아니거나 또는 뭐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더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말 서민들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제가 공약도 만들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좋은 공약이나 좋은 말보다는 실천이거든요. 네.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실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다양한 정권에서 뭐 좌우할 거 없이 무려 4개 정부에서 손꼽히는 행정관하셨어요. 이거는 정말 뭐 능력이 없으시면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진영 없이 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 행정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터닝 포인트 같은 게 있으세요? 예. 우선 대답하기 전에 제가 2가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4분 모신 게 아니라 6분 모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전에 YS 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천만에요. 잘 모르세요. 네. 잘 모르세요. YS 때는 청와대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DJ 대통령 때는 청와대 비서실장실에 국장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6분을 모셨죠. 그리고 정무직은 차관 이상을 정무직이라고 합니다. 정무직을 새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근자에 이렇게 공직 중에서는 제가 아마 유일한 경우일 것 같아요. 리스펙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잘했다라고 일하셨는데 전들 왜 잘못한 게 없겠습니까? 저도 판단을 잘못했거나 또는 제가 부족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도 제법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 처음 시작했을 적에 대한민국 1인당 GDP가 180불 정도 됐었습니다. 180달러요? 네, 지금 36,000불입니다. 저는 큰 자부심을 물론 그게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도 그 이론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왜 그러면 정치를 하려고 했느냐? 저는 부총리까지 그만두고 모든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관 예우,
연봉 20억, 30억도 거절했고요. 심지어는 국무총리 제의도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경제, 교육, 사회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 부총리까지 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단추부터가 풀리지 않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사회 정책을 만들어도 정치에서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 정책은 경제 정책 전문가나 경제학자가 만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고 다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법이나 그 예산까지 아니더라도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회 상임위라든지 당정협의라든지 뭐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의 영역이 이 모든 경제, 사회, 교육 정책의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가치를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 배분에 있어서 어설픈 진보와 어설픈 보수들이 좀 표현을 좀 심하게 하면 농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부동산 문제 관심 있는 시청자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거죠. 어설픈 진보는 시장 만능주의를 깨겠다고 하면서 시장의 원리까지 깹니다. 부동산 대책에도 그게 많이 있었어요. 네. 거꾸로 어설픈 보수는 시장 원리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시장 만능주의로 갑니다. 과거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옛날에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네. 그 이후는 틀어막아가지고 옥죄려고 한 거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엔 다 어설픈 보수가 그렇게 했고 어설픈 진보가 그렇게 해서 다 이 네. 정치의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의 소년 가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에 넘치게 경제부총리까지 했습니다. 국가가 사료 받은 게 너무너무 큽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 받은 거 돌려주고,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경제정책, 사회정책, 교육정책 많은 관여를 했고, 심지어는 부총리 그만두고 제가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만들어서 봉사도 해봤는데, 결국 이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는 이 문제의 단초가 풀리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게 무슨 소린가 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5년 단임 대통령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이긴 사람 다 갖고 진 사람 다 잃습니다. 이 판에서, 이 정치 싸움에서 상대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똑같습니다. 단순 다수 소선거 구조거든요. 한 표라도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 같습니다.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어떤 경제 정책도 지금 그 추경이다 또는 뭐 세제다 나오는 거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십시오. 네. 전부 정쟁과 정치 싸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그 승자 독식 구조로 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또 기득권 카르텔이 만들어지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왜 다 실패하실까요? 개개인이 문제가 있거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만약에 어떤 한 대통령이 그랬다면 그런데 역대 대통령이 다 이 양태마다 다 똑같거든요. 참 씁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대한민국 정치 제도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헌하자고 주장했고요. 선거법 바꾸자고 주장했고 이게 지난번 대선에서 제가 주장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또 상세하게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정말 경기도라고 하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단일 지자체로는 가장 많은 인구가 삽니다. 1360만 경기도민이 작은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서 내 집 마련 같은 문제로 정말 고민이 깊고 때로는 고통받고 있다고 느끼는 우리 청년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네, 우리 청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떤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때가 더 어려웠다. 밥도 굶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떤 어른 세대,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 청년이기보다 지금의 청년들이 더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열정이 부족해서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만나봤던 수많은 젊은 청년들은 제가 아주대 총장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요. 또 부총리 그만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청년들 마찬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그 청년들에게 작은나마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청년들을 신경 쓰고 있고 관심 갖고 있고 케어해주고 있다고 하면은 무한한 가능성과 열정을 발휘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가 되면은 경기 찬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셀프 찬스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집, 일자리, 교통, 또 여러 가지 기회들,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사업할 기회, 공부할 기회, 자기 개발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저도 젊은 시절 아주 칠흑 같은 암흑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게 누가 제 인생의 암흑기가 언제냐 물어본다면은 남들은 청춘이라고 불렸던 그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어려움과 그때의 좌절과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제게 큰 자산이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를 하게끔 만들어주지 못한 우리 사회, 우리 기성세대 책임,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기 잃지 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고생도 하시고 지금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루하루 지금 현재를 행복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고 불행하지만 내가 참고 나가서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저는 그 공식 믿지 않습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찾는 시도와 또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그렇지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으시면서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끊임없는 훈련을 하셨으면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인생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것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모여서 침전돼서 가라는 앙금 같은 것들이 저는 인생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들고 또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아주 기운 내시고 또 끊임없는 도전하시는 그런 씩씩한 청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뭐 저도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감히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네. 왜 김동연이 경기도지사가 되었나요? 네.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15살 중학생으로 경기도에서 천막집에서 사는 것으로 경기도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곳 경기도에서 제 꿈을 키웠고 그때 괜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꿈을 키웠고 고맙게도 나름대로 그 꿈을 조금씩 이뤄나가는 터전을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 모든 걸 쏟아부어서 아무런 사심 없이 일하고 싶습니다. 어떤 찬스도 없이 실력으로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말 잘하는 말꾼이 아니라 일 잘하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권층이나 특혜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하에서 서민들 마음을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전관예우 다 거절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저는 경기도정을 맡게 되면은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잘할 수 있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면서 지지와 성원과 관심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긴 시간 동안 저희 경기도 지사 김동연 후보자분과 함께 경제에 관한 공약들 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3040 수도권 직장인 분들이 저희 채널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럼요. 알고 있죠. 예. 네, 한 말씀 해주시면. 네. 네, 시청자 여러분, 3040 특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 이빠른 소리 할지도 모르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우리 이 진행자님과 지난번 2년매에서 출연한 뒤에 물론 다른 프로입니다만 이 프로 가끔 보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얻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더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기운 잃지 마시고 힘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월브TV 특집 방송 부동산 정책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직접 묻다. 어떻게 시청 잘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단편적인 사건 전달이 아니라 후보자분의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자세 등을 듣고 보고 또 느끼고 그리고 유권자분들께서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 월브TV는 대한민국 월급쟁이들의 내 집 마련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내일도 모레도 알찬 방송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동현 후보자. 네, 감사합니다. 네.